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도 작가님 모셔봤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못다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알트코인의 어떤 추이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좀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미지 한번 보실까요? 네. 혹시 NBA 좋아하시나요? 저요? 잘 모릅니다. 네. 네. NBA 농구가 지금 국내에서도 많이 인기지만 사실 제가 좀 어렸을 때 많이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선수가 워낙 유명한 선수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포츠 선수인데 이 시카고 불스에서 마이클 조던과 함께 시카고 불스라는 팀의 어떤 부흥기를 이끌었던 중요한 선수 중에서 스카티 피펜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최근에 포스팅을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워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지금은 4쿼터까지 기다릴 시간이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을 쏘아야 될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이 비트코인을 바이더딥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하나 제시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109K에 도달했을 때는 줄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미어 터지는 상황인데 80K까지 내려갔더니 텅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80K에 갔을 때 더 용기를 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는 더 조심하면서 시장에서 몸을 더 위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 늘 환희에 차 있으면은 그때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기회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시면은 지금의 장세가 약간 우리 기대치보다는 조금 길어지고 있지만 사실 비트코인이 이 정도 변동성 가져갔던 거는 너무나 흔했고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2021년 대세 상승장 때 중국이 이 코인 채굴을 금지했던 그 당시와 비교하면은 월등하게 좋은 구간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상황은 좋아지고 있고 펀더멘털도 좋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과 소스들도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두려움을 느끼시기보다는 이 시장에 더 꿋꿋하게 대응을 해나가시기에 좋은 시기다라는 부분들 강조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10만 달러 선이 넘어섰을 때 정말 많은 줄이 쓸 만큼 우리 또 신규 투자자분들 유입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름길로 좀 갈 수 있을 정도로 줄 쓴 인원이 많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시장, 또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은 또 여러분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희가 알트코인 이야기 바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알트코인 참 할 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맞습니다. 여전히 부진 합니다. 현재 상황 어떨까요? 네, 우선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제가 또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대세 상승장과 현재까지는 뭔가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알트코인의 대세 상승장이 온다 안 온다의 관점이 아니라 과거와는 흐름들이 달라졌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들어진 부분들 그리고 알트코인 종류가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 좀 차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한번 장표 보시면은 이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라고 해서 현재 시점이 알트코인 시즌인지 비트코인 시즌인지를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2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즌을 25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20이라고 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비트코인 시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알트코인이 심각하게 침체 국면을 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캡처한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솔라나와 XRP와 카르다노를 언급한 이후에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한 알트코인들이 펌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인덱스가 개선이 안 됐다는 거죠. 즉 전체적인 알트코인의 상승 추세를 이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번 시즌은 과거처럼 아무런 알트코인이나 투자를 해도 펌핑을 하는 그런 환경들이 아니라 더 엄선해서 더 선별해서 정말 좋은 알트코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 시즌이 되지 않았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쉽게 저희가 얘기하자면 그만큼 난이도가 시장이 정말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처럼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다라고 해서 많은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잘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알트코인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기준을 잡기도 정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비축 자산으로 알트코인을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가능할까요, 작가님? 네, 우선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이런 특정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략적인 자산으로서 비축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로 봤을 때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비중 있게 담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습니다. 즉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석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더 염두에 두시고, 알트코인을 담더라도 알트코인 시가총액에 따라서 소량 담아 나가는 전략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 기관들과 다른 수요세들을 이끌기 위한 어떤 방안이다라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서 일단 비축한다라는 것과 더불어 암호화폐의 수도로, 미국을 이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수도로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알트코인과 이런 비트코인을 매집해 주겠다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가령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폭발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가고자 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도 여러 국면에서 수요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미이지, 이거를 굳이 정부 차원에서는 가지고 간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 이외에 나머지를 가져간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 여론들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시장이 더 속 시원하게 상승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이런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나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완전히 반대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가지고서 뭔가 대응 전략들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가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게 조금 더 난이도 있어진다라는 그 맥락에서 볼 때는 여전히 같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작가님.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행보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생태계는 더 안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채택한 코인들 외에는 전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의견은 혹시 동의를 하실까요? 네, 그 의견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50% 정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별해야 되고 더 엄선된 코인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자본들이 특정한 코인들에 더 많이 집중된다는 것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단기와 장기를 나눴을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은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유효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 시점들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장기적으로 모아 나갈 수 있는 코인들은 특정한 코인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전체적인 수급 상황에서 자본들은 분명히 특정 알트코인들 외에도 많은 알트코인들을 건드리게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그런 코인들이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남는 거죠.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엄선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더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별해야 된다. 이거는 명확하게 이번 시즌에서 좀 지켜야 될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코인을 선별을 해야 될지가 이제 가장 중요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좀 알트코인들을 선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이 두 가지 내러티브가 딱 이 두 가지로 좀 요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코인을 선별해야 되고,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래도 가장 가능성 높은 걸 선택했을 때 요 내러티브가 첫 번째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ETF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ETF로 선정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기대감에 의해서 많은 상승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승세가 결국은 내러티브에 그치는
그칠 것인지 계속해서 순유입이 일어나서 근본적인 상승을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또 별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단계를 같이 확인하셔야 되는 것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미국 내러티브로 봤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알트코인들이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포함이 실질적으로 됐을 때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비축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것들이 펀더멘탈성으로 계속해서 가게 될지 한 번의 내러티브로 끝나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복잡하게 이어진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되냐 하면은 이 내러티브가 충족이 되면서도 펀더멘털이 높은 코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이 내러티브들이 단기적인 어떤 소멸시효를 가지고 끝나지 않으려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이 코인들이 이 내러티브 이후에도 상승 동력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시즌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러한 해당하는 알트코인들이 사실은 이번 시즌에서는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은 알트코인이 있지만은 이쪽으로 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이번 시즌에서는 좀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해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호재를 우리가 좀 그래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는 우리가 또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 쪽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작가님? 네, 지금 이더리움이 약세 국면을 지금 회복할 기미가 현재는 좀 안 보입니다. 사실 안 보이고 있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이 지표가 MVRV 지표인데요. MVRV 지표가 시장의 어떤 추세들을 확인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장 유명한 지표이죠. 그런데 보시면은 1까지 거의 떨어졌습니다. 1.01까지 떨어졌는데 이 1이라고 하는 경계는 약세와 강세를 결정하는 거의 경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바닥 단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이 상승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 즉 대세 상승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가장 바닥 구간을 터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딱 찍고 나서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또 이 구간까지 하방 이탈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더리움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조금 미지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미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기술적인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스테이킹을 한번 보시면은 스테이킹 물량들이 계속해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침체 국면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신뢰는 쌓여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엇갈리는 지표들 사이에서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관들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 조항이 들어오는 것들을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팩트라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펀더멘털을 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원래는 예정되어 있던 4월보다 더 미뤄질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테스트넷에 한번 적용을 해봤더니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메인넷으로 옮기기에는 여기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하면서 이 일정 자체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더리움이 반등하는 구간들이 어디서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더리움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표시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최근에 스마트 컨트랙트 펀드에다가 솔라나와 에이다 이 부분들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솔라나보다는 약간 점유율이 낮지만 그럼에도 31% 이상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기관들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뭔가 신뢰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국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더리움의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많은 업그레이드를 겪었잖아요. 그럼 지금 몇 단계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남아있는 시점이에요, 작가님? 지금 전체적으로 5단계에서 6단계를 감안했을 때 지금 3단계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걸음걸이가 아직까지 많이 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핵심적인 것들은 이번 정도까지 해서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것들은 사실 덴쿤에서 워낙 많은 것들을 적용을 했고 그 이전에서도 계속해서 크게 변화를 했는데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조금 더 덜 근본적인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그래서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워낙에 이더리움이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반전의 추세들을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까지 더 악화된 추세들이 가게 될지를 시장에서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투심이 살아오는지 여부인데 이더리움은 어떤 펀더멘탈을 차치하고 투심 자체가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 시작한 게 속도와 수수료 문제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많이 해소가 되긴 하죠. 네, 지금 레이어 2를 중심으로 많이 해소가 됐는데 이 둘 사이에서 뭔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레이어 2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이더리움의 실질적인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은 또 기술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투심 자체가 꺾여 있기 때문에 기술력마저 잃었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게 된다면은 시장에서의 위치와 입지는요, 과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솔라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리브라 사태 최근에 겪으면서 하락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최근에 현재는 어떨까요? 네, 지금 민코인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솔라나였습니다. 솔라나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민코인이 발행됐을 때는 가장 큰 호재를 받아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민코인 발행의 어떤 추이를 봤더니 거래량이 거의 80-90%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80-90%씩 1-20%가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80-90%가 날아갔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펀더멘탈 상으로의 어떤 거래량 측면에서 타격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한번 지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1일 트랜잭션이나 아니면 1일 활성 주소수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탈중앙화 거래소, 즉 덱스에서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추이로 나오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사실 민코인이 한창 화랑일 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민코인이 나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높았는데 이게 이렇게 급감을 했지만 그럼에도 전체 알트코인들 대비로 봤을 때 이더리움 다음으로 두 번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솔라나의 펀더멘털이 약화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서 이 솔라나를 언급을 했고 그리고 솔라나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모든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라이트코인이 가장 먼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흥행적인 측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솔라나와 XRP 현물 ETF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호재들을 생각해 보면은 솔라나는 여전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장이 뭔가 투심이 살아나게 되면은 민코인을 비롯해서 새롭게 변형된 또 새로운 트렌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트렌드들은 늘 솔라나 생태계에서 먼저 구현이 되기 때문에 솔라나는 지금 국면에서는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침체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더 이 흐름들을 멀리 보게 됐을 때는 여전히 상승 국면에 더 무게감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XRP 이야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주요 알트코인 중에는 XRP의 투심이 가장 덜 사그라들지 않았나 싶은 시점들이 최근에는 있었는데요.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떤 시점이고 저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XRP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보다는 내러티브적인 관점이 지금은 더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내러티브 상으로 봤을 때 XRP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더리움 때부터 계속 솔라나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가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서 XRP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지금 시장에서 또 기대감이 나오는 거는 계속해서 SEC가 여러 소송들을 취하하다 보니까 이 리플과의 소송도 취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는데 이 상황들이 좀 쉽지는 않다는 분석도 많이 나옵니다. 가령 토레스라고 해서 이 미국의 남부지방법원의 검사가 판결을 내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 SEC와 리플 사이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둘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을 때는 합의 과정을 갖다가 원만하게 도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만약에 소송이 마무리가 됐을 때는 이 XRP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 큰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고 XRP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뭔가 가격 상승의 소스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악재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CTO 어떤 천재 개발자인데요. 데이비 슈워츠라고 하는 인물이 본인들 이 리플랩스 회사 이익에 따라서 XRP 매도할 수 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XRP의 가격을 지켜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뭔가 배신감이 느껴진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여기에는 뭔가 의도가 있는데 이건 뭐 개인적인 관점입니다만 지금까지 이 XRP 같은 경우는 리플에 의해서 가격이 좌지우지되는 뭔가 중앙화된 코인이다라는 관점들이 있었는데 이 리플의 CTO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제는 XRP는 리플랩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코인이 아니라 더 탈중화된 코인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XRP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 중앙화된 이슈를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어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호재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XRP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들어봤으면요. 저희가 나머지 이야기들을 쭉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카르다노 에이다뿐만 아니라 또 ETF 승인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까지 쭉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의외였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온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자산에 이 카르다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카르다노의 창립자가 찰스 호스킨슨이라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미국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구도에서 입김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또 이번에 서밋에서는 초청자 명단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어떤 상황인가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즉 카르다노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5가지 코인에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래들의 매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던 코인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서 뭔가 투심들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펀더멘털이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들보다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카르다노가 더 적게 갈 것이다. 뭐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들보다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러티브도 되는데 펀더멘털도 되는 코인들이 중장기적으로는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어떤 코인을 매집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즉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내러티브가 좋은 코인들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가져가시고 이 내러티브와 펀더멘털이 같이 되는 것들을 더 많은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전략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내러티브에 의해서 많이 작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알트코인 현물 ETF 흐름 봤을 때 어떤 알트코인이 이 현물 ETF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은가, 출시 가능성이 높은가 살펴봤을 때 XRP와 솔라나가 가장 많은 곳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폴리마켓에서 87% 확률로 올해 안에 승인될 것 같다. 이런 투자자들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에이다도 보이고 도지코인, 폴카닷, 이더리움 여러 가지 이더리움은 스테이킹 옵션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체인링크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민코인들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진 소식에서는 엑셀라와 이 에토스 같은 경우도 현물 ETF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알트코인들이 신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들도 꾸준히 확인하시면서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장표로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부대끼는 구간들에 있는데 최근 7일 동안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즉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이 디파이에서는 이더리움을 7일 동안 꾸준히 매집을 이어왔습니다. 즉 이더리움이 가격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지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계속해서 모았다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무브먼트와 그리고 WBTC 같은 코인들도 최근에 많은 물량들을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평균 단가 대비했을 때 현재 수익률 보시면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대부분의 알트코인에서 마이너스가 크게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단기 미실현 손실이 나왔을 때는 한화로는 거의 1,200억 정도의 단기 미실현 손실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투자에 미숙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방향성과 시장의 방향성들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좋은 코인들을 모아나간다라고 하는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알트코인 투자에서는 단기 미실현 손실 없이 투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구간에서 꾸준히 물량들을 매집해 나가는 것이고 좋은 알트코인들을 선별해서 모아나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가이드를 만들 때 이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포트폴리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은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작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힘들지만 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